팀장님, 지금 이 시스템 쓸 수 있긴 해요. 배우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몇 살이세요? 54입니다. 54세 이걸 못 배우시면 솔직히 저도 방법이 없어요. 오늘부로 짐 정리하시죠. 위로금은 법대로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줄 귀한 사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늘 행복하시길 제가 간절히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동현이었습니다. 건축자재 유통회사 세일건자재의 견적팀장. 나이는 54. 직책은 팀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뼈대를 혼자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입사했을 때 그분을 보고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낡아빠진 노트북을 쓰고 있었거든요. 화면은 모서리가 깨져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그분의 왼쪽 서랍이었는데 거기엔 항상 국산 캔커피가 한 박스씩 쌓여 있었습니다. 저거 왜 저렇게 쌓아두세요? 제가 옆자리 선배한테 물었을 때 선배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사람 만날 때 들고 가시는 거야. 돈도 안 되는 거 들고 가서 반나절씩 앉아 계시거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안 이상합니다. 아니, 그게 전부였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오동현 팀장님은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22살에 이 회사에 입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2해. 회사가 3번 이름을 바꾸는 동안 그분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모르는 하도급 업체는 없었습니다. 자재 공급사들의 납기 습관, 현장 소장들의 성격, 심지어 각 건설사 구매팀 담당자가 어떤 상황에서 결제를 미루는지까지. 그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쌓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분에게 팀장 직함 이상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엔 그냥 회사의 관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승진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팀장 자리에서 현장과 가장 가깝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현장에서 멀어지면 현장을 잃는다는 것을 그분은 몸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무렵 회사에는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확히는 새바람이라기보다 갑작스러운 칼바람이었습니다. 39의 신임 사업본부장 차준혁이 취임했습니다. 명문 경영대학원 출신, 큰 컨설팅 회사 경력 5년, 영어 유창,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 이 회사는 조용히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큰 성장은 없었지만 큰 사고도 없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나빴던 시절에도 해마다 흑자를 유지한 것은 업계에서 꽤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준혁 본부장은 그걸 성과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성입니다. 시스템이 없으니까 특정 인물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가 첫 임원 회의에서 한 말이 나중에 전해졌을 때 저는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오동현 팀장님이었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취임 2달째였습니다. 그가 도입한 건 스마트 견적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견적팀이 직접 거래처에 연락하고 자재 단가를 조율하고 납기 일정을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이 오동현 팀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시스템이 들어오면 달라질 터였습니다. 거래처별 납품 기록, 단가 변화, 납기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가 자동으로 분석되고 컴퓨터가 가장 좋은 거래처를 골라줍니다. 담당자는 버튼 몇 번으로 견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오동현 팀장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반박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모두가 박수를 치는 사이 그분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커피를 타러 간다는 말도 없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오동현 팀장님이 차준혁 본부장 방에 찾아가신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팀장님이 제 옆자리를 지나치시면서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데이터가 모르는 게 있어. 시스템은 현장 사람 표정을 못 읽거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반쯤만 알았습니다. 이튿날 팀 회의에서 차준혁 본부장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동현 팀장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그건 경험에 기댄 주관적 판단이에요. 데이터가 있는데 왜 굳이 사람 눈치를 봐야 합니까? 그게 비효율입니다. 비효율이 이 회사를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은 잠시 입술을 달싹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알기론 절대로 쉽게 수긍하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현장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직급을 가리지 않고 정중하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선배한테 들으니 그날 오전에 팀장님이 인사팀장과 짧은 면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미 결정된 거 아닐까? 윗선에서. 그날 이후로 팀장님은 회의에서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포기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은 말 대신 다른 걸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뭔가를 정리하고 계셨거든요.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가 예전보다 잦아졌습니다. 파일을 넘기는 소리도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준비인지 몰랐습니다. 해고 통보는 금요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차준혁 본부장은 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오동현 팀장님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스템 쓰실 수 있어요? 팀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2달째. 그런데 아직도 기본 기능을 다 못 쓰시잖아요. 저 어제 보니까 팀장님 거래처 연락을 아직도 전화로 하시던데요. 시스템으로 하면 기록이 남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차준혁 본부장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그게 더 나빴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말하는 그 말투가 팀장님을 어린아이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팀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못 잡는 게 있어요. 차준혁 본부장은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었습니다. 아, 네. 그 말씀 많이 하셨죠. 시스템이 못 잡는다고. 그런데 팀장님, 그게 혹시 시스템이 못 잡는 건지, 팀장님이 시스템을 못 쓰시는 건지 한번 구분을 해보셨어요?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면박이었습니다. 32회를 이 회사에 바친 사람에게, 그것도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팀장님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팀장님이 이 시스템에 마음이 없다고 느껴요. 적극적으로 따라오실 의지가 안 보여요. 회사가 바뀌는데 팀장이 따라오지 않으면 팀원들이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팀장님은 그래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과 현장 판단을 같이 써야 한다는 겁니다. 30해 동안 이 바닥에서 직접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준혁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 30해. 저도 알죠. 그런데 팀장님, 솔직히 그 30해가 지금 회사한테 자산이에요. 부담이에요? 시스템은 1초에 몇백 개 데이터를 분석해요. 팀장님이 30해 동안 쌓은 감보다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그 감이 시스템보다 더 낫다고 확신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자산이냐 부담이냐? 32회를 그 한 문장으로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장님은 한참 차준혁 본부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본부장님은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안 왔을 때 소장님 표정 보신 적 있어요? 비 오는 날 납품차가 진흙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알 필요는 없죠. 그게 시스템이 해주는 일 아닌가요? 저는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팀장님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차준혁 본부장이 팀장님을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문서 한 장을 밀어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오동현 팀장님은 그 문서를 한번 내려다보시고 아무 말 없이 펜을 드셨습니다. 위로금은 법대로 정해졌습니다. 32회 근속에 대한 법정 퇴직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유리 너머 장면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의 32회를 정리하는데 종이 한 장과 볼펜 한 자루로 충분했다는 것이요. 팀장님이 응접실에서 나오셨을 때 복도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시더니 잠깐 멈추셨습니다. 김사원. 오늘 점심 먹었어? 저는 당황해서 네,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목이 잠깁니다. 방금 해고 통보를 받고 나오셨는데 후배 밥은 먹었냐고 물으시는 분이셨거든요. 팀장님은 그날 오후 조용히 짐을 싸셨습니다. 박스는 작았습니다. 책상 서랍 하나를 채울 만한 분량이었습니다. 32회 치고는 너무 작은 박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떠나시기 전 팀장님은 외장하드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거 받아둬. 거래처 관련 자료야. 특히 표시해 놓은 업체들 절대로 시스템 단가만 믿으면 안 돼. 그 회사들은 납기 협의를 반드시 전화로 해야 해. 왜냐면 거기 사장님들이 시스템 발주를 아직 잘 못 읽거든. 전화 한 통이면 하루를 아끼는 거야. 저는 그걸 받아들면서 팀장님, 왜 저한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조금 웃으셨습니다. 내가 아직 덜 물들었으니까. 그 말의 무게를 저는 그 자리에서는 다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건물 밖으로 나가신 뒤 차준혁 본부장이 팀 전체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부로 견적팀은 스마트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거래처 소통은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세요. 개인적인 외부 연락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팀장님이 놓고 가신 외장하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팀장님이 나가신 뒤 첫 2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평화로웠습니다. 스마트 플랫폼은 기대한 대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견적서 처리 속도가 3배 빨라졌고 단가 비교가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수치를 띄워놓고 흡족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혁신입니다. 한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바꾼 겁니다. 저도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에 발주를 넣으면 됐습니다. 확인 문자도 저절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납기가 하루 이틀씩 밀리는 일이 늘었습니다. 시스템에선 정상으로 표시됐는데 실제 현장에선 자재가 안 온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 번은 팀장님이 남기신 외장하드를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파일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주의 업체 리스트 및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클릭해서 열었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진자재 시스템 발주 후 확인 전화 필수. 이 회사는 시스템 알림을 오후 늦게 확인하는 습관이 있음. 아침에 발주 넣으면 오후 늦게야 접수 인식함. 긴급 건은 반드시 김 부장 직접 통화. 저는 그걸 읽고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내용이 수십 개였습니다. 업체별로, 담당자별로, 상황별로요. 저는 이게 단순한 연락처 메모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32회 동안 터득한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시스템은 절대로 담을 수 없는 종류의 언어요.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건 팀장님이 나가시고 석 달째 되던 주였습니다. 그 주에는 큰 프로젝트가 겹쳐 있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현장 2곳에 동시에 납품이 예정된 주였고 자재 금액으로 따지면 약 180억 원 규모였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은 이걸 스마트 플랫폼의 첫 번째 큰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에 2 현장 동시 완벽 납품하면 우리가 업계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이걸 해냈다고 하면 업계 전체가 우리를 보게 돼요. 그런데 납품 예정일 사흘 전 이상한 신호가 왔습니다. 주 공급사 중 하나인 대성스틸에서 납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문자로 알려왔습니다. 철근 물량 일부가 운송 차질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대체 공급사를 자동으로 추천해줬습니다. 단가 기준 가장 좋은 업체를 골라서 발주 제안을 내놨습니다. 담당 대리였던 이창민 씨가 그걸 따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습니다. 시스템이 추천한 업체였으니까요. 저는 그 화면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 이름이 팀장님 외장하드에도 있던 이름이라는 걸 기억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외장하드를 꽂았습니다. 해당 업체 이름을 찾았습니다. 경동자재 단가는 저렴하나 긴급 납품 시 실제 이행률 낮음. 이 업체는 계약 후에도 물량 우선 배정이 따로 필요한 구조임. 담당자 최 과장과 미리 통화 없이 시스템 발주만 하면 우선 배정에서 밀릴 수 있음. 반드시 먼저 전화한 뒤에 발주. 저는 이창민 대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대리님, 이 업체 발주 승인하셨어요? 왜? 시스템이 추천한 거잖아.
여기 주의 사항이 있어요. 미리 전화를 해야 하는 업체예요. 이창민 대리는 잠깐 화면을 봤습니다. 그거 어디 있는 자료야? 오동현 팀장님이 남기신 거요. 이창민 대리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그거 공식 자료야?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야?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쓸 수가 없어. 본부장님이 시스템 외 자료는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규정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경동자재 최 과장한테요. 업무 확인 전화라는 이유로요. 최 과장은 처음엔 발주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기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자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지금 주 배정이 좀 빡빡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긴급 건이 3개 겹쳤거든요. 우선 배정을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스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납기를 못 맞출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통은 오동현 팀장님이 미리 연락을 주셨는데 이번엔 시스템으로만 들어와서 저희도 그냥 접수만 한 상태라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창민 대리한테 다시 갔습니다. 대리님, 경동자재 납기 실제로 못 맞출 수 있대요. 최 과장이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이창민 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스템에는 정상이라고 뜨는데 시스템엔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했어요. 저 지금 대체 업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창민 대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그걸 나한테 왜 말해? 그냥 본부장님한테 보고해야지.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시스템 외 자료 썼다고요. 이창민 대리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시스템이 틀려도 시스템을 믿어야 하는 조직. 현장에서 들리는 말보다 화면의 초록, 불이 더 신뢰받는 조직. 그게 지금 이 회사였습니다. 저는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열었습니다. 납기가 급할 때 쓸 수 있는 대체 연락처 파일을 찾았습니다. 오동현 팀장님이 정리해 두신 비상용 연락망이었습니다. 자재 종류별로 급하게 납품이 가능한 중소공급사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 옆에 짧은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원산업 긴급건 잘 받아줌. 단 대표가 직접 받는 전화에서만 결정됨. 대표 번호는 따로 있음. 총무팀 번호로 하면 결정 못함.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오동현 팀장님 팀이라고 소개했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 오동현 팀장님 팀이요? 오 팀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퇴직하셨어요. 상대방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세요. 아이고, 그분이 없으면 거기 많이 힘들겠네. 어쨌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량과 납기 날짜를요. 대표는 잠깐 계산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팀장님 팀이면 저 맞춰드릴게요. 단가는 시세대로고 지금 당장 정식 발주서 넣어주시면 제가 우선 배정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시스템 외 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였습니다. 저는 결국 이창민 대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대리님, 대체 공급사 찾았어요. 강원산업이요. 팀장님 자료에 있던 데예요. 대표랑 통화했고 납기 맞춰준대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창민 대리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거 비공식 채널이잖아. 납기 못 맞추면 현장 두 곳이 멈춰요. 이창민 대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내가 보고할게. 내가 찾아낸 거라고. 책임은 내가 질게.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고맙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는 처음에 반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외 업체요? 왜요? 시스템이 추천한 경동자재가 있잖아요. 이창민 대리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경동자재 실제 납기 안 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한 겁니다. 시스템에는 정상이라고 뜨는데요. 시스템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준혁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공식 확인입니까? 아니면 비공식 채널 통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어떤 답답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꾹 참았습니다. 이창민 대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은 잠깐 더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처리하세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시스템 담당팀에 피드백 넣으세요. 시스템이 보완돼야 이런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산업 발주를 넣었고 납기는 마쳤습니다. 현장 두 곳은 정상 가동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도 밖에서 몰랐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은 그 주 성과 보고에서 스마트 플랫폼이 대형 납품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오동현 팀장님이 남기신 외장하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팀장님이 나가신 지 5달째 되던 달에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막을 수 없는 종류였습니다. 회사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광극 공사 납품 자격 심사가 있었습니다. 3년에 한 번 있는 조달청 등록 갱신 심사였는데 이게 통과되어야 정부나 공공기관 관련 공사의 납품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심사에서 핵심은 납품 실적 증빙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납품 완료 확인서, 현장 확인 날인 서류, 하자, 없음 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은 오동현 팀장님이 직접 챙기시던 것들이었습니다. 팀장님은 매 현장 납품이 끝날 때마다 현장 소장에게 직접 찾아가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발로 뛰어서요. 그 원본 서류들이 어디 있었냐면 팀장님 개인 보관함이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는 복사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처음 파악한 건 행정팀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김사원, 이거 어떡해? 오동현 팀장님이 보관하시던 원본 서류가 없어. 팀장님이 퇴직하실 때 인수인계 목록에 이게 빠져 있었어. 우리가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광금 납품 관련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광급 심사 준비 복사본은 여기 있음. 원본은 사무실 안장금 캐비넷 3번, 파란 파일 박스에 있음. 심사 전년도에 반드시 원본 상태 확인 필요. 습기에 약한 서류이므로 1년에 한 번 상태 점검 권장. 저는 그걸 읽고 행정팀 과장님한테 달려갔습니다. 캐비넷 3번 아직 있어요? 과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지난달에 비품 교체하면서 치웠는데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을 때
그는 처음에는 가볍게 반응했습니다. 복사본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달청이 원본을 요구한다고요. 그럼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행정팀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다시 받는 게 안 돼요. 당시 현장 확인단이 이미 해산됐고요. 연락도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원본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차준혁 본부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게 왜 오동현 팀장한테 있었던 거예요? 왜 회사 시스템의 관리가 안 됐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건 팀장님 잘못이 아니라고. 시스템이 그걸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적이 없었던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달청 등록 갱신 심사에서 서류 부족으로 보류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류는 사실상 탈락이었습니다. 다음 갱신 때까지 광금 납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광금 매출이 전체의 40%였습니다. 그 40%가 통째로 멈췄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은 그날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전임 담당자의 인수인계 부재 문제입니다. 개인 보관으로 회사 자산을 관리한 명백한 업무 소홀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이 32해 동안 지켜왔는데 나가신 지 5달 만에 업무 소홀이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그게 지금도 후회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와서 오동현 팀장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저 김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달청 건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10분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사원.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류 없어진 것, 심사 보류 판정, 그리고 차준혁 본부장의 발언까지요. 팀장님은 처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캐비넷을 치웠어? 네. 인수인계 목록에 그게 빠진 건 내 실수야. 그걸 명확하게 적어놨어야 하는데 내가 빠뜨렸어.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에 담기지도 않는 걸 32해 동안 혼자 지키신 건데요. 팀장님은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건 핑계야. 내가 그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책임이 있었어. 그걸 못한 건 내 한계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커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탓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잘라낸 회사를 위해서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외장하드 아직 갖고 있어? 네, 서랍에 있어요. 거기 광급 폴더 안에 비상 연락처 파일 있을 거야. 보면 당시 현장 확인단 총책임자셨던 분 개인 번호가 있어. 그분이 확인서 사본을 본인 보유분으로 갖고 계실 수도 있어. 퇴임하셨지만 연락은 될 거야. 내가 오래 아는 분이거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걸 회사가 써도 될까요? 공식 채널이 아닌데요. 팀장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회사가 쓰든 말든 서류가 있으면 현장 사람들 피해는 없잖아. 협력 업체들, 현장 직원들이 광금 납품이 막히면 타격받아.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런데 김사원 한 가지만. 네. 그 사람한테 연락할 때 회사 이름보다 오동현이 부탁한다고 해. 그래야 전화를 받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오셨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회사 이름보다 개인 이름이 더 힘을 갖는다는 것. 그건 32회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현장 확인단 총책임자분은 처음엔 낯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동현 팀장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 팀장이 부탁했어요? 네, 그분 자료에서 번호를 찾았고 통화 후에 연락드리라고 하셨어요. 오 팀장이 그랬어요? 아이고, 그 양반이 퇴직한 후에도 후배 걱정을 하네. 그분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확인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식 원본 효력은 없지만 이에 제기 자료로는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팩스가 들어왔을 때 행정팀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오동현 팀장님 연락처 자료에서요. 과장님은 한참 그 서류를 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이해 신청하면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조달청에 이해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조건부 갱신 승인이었습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은 신속한 이해 신청 대응이 주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가신 분이 만들어 놓은 연결고리 덕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저는 더 이상 외장하드를 서랍 깊이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둘째, 저는 거래처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에 발주를 넣고 나서도 납기가 빡빡한 거는 반드시 담당자한테 직접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이창민 대리가 이상하게 봤습니다. 나중엔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저는 오동현 팀장님과 한 달에 한 번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팀장님은 처음엔 그냥 회사 일 잘하면 됐지. 나 같은 사람한테 밥은 왜 사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동현 팀장님은 그 뒤 어떻게 되셨냐면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팀장님이 나가시고 6달 뒤 업계 3위 경쟁사인 한울건자재에서 팀장님께 이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업계에서 조달청 이해 신청건이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오동현이라는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팀장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한울건자재는 그 이후 2년 안에 광금 납품 비중을 2배로 늘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혼자 웃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버려진 분이 다른 곳에서 꽃을 피우셨다는 게 기뻤고 그걸 버린 곳이 제가 다니는 회사라는 게 슬펐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은 어떻게 됐냐면요. 광금 매출이 멈춘 기간 동안 회사 실적이 크게 떨어졌고 본사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에서 시스템 전환 과정의 인수인계 관리 부실, 핵심 인력 이탈 관련 위험 관리 실패가 주요 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차준혁 본부장은 취임 1년 만에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가던 날 저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눈빛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말해도 모르고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나가신 뒤에 새로운 본부장은 첫 주에 거래처 담당자들과 직접 밥을 먹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동현 팀장님이 하시던 방식으로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오동현 팀장님이 남기신 외장하드를 가끔 열어봅니다. 새로 맡은 거래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거기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오동현 팀장님이랑 일하던 분이에요? 아, 그럼 믿고 해드려야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신뢰라는 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쌓아온 것이 그 사람이 없어진 뒤에도 길처럼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을 누가 걸어가는지는 결국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팀장님과 마지막으로 밥을 먹던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32회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팀장님은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으셨습니다. 억울한 게 왜 없었겠어. 근데 말이야, 억울함이랑 후회는 달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억울함은 상대가 있어. 누군가 내게 잘못한 거잖아. 근데 후회는 나한테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들. 나는 억울함은 있어도 후회는 별로 없어. 매일 할 수 있는 걸 했거든.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팀장님이 쓰시던 것처럼 종이 수첩에요. 억울함은 상대가 있고 후회는 내게 있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동화도 이 문장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입사원 교육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저도 선배가 됐거든요. 교육 첫날 저는 신입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사람이 읽어야 합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의 값어치입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외장하드가 놓여 있습니다. 오동현 팀장님이 남기신 그것이요. 저는 오늘도 출근해서 전화를 합니다. 시스템에 발주를 넣고 전화를 합니다. 그게 제가 그분한테서 배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설계입니다.